숨겨진 공수지리 명당을 찾는 사람들. 가장 좋은 명당은 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살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공수지리 명당. 그렇다면 명당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것일까? 여기 살면서 좋은 일 하나 없었어요.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방법이 그 비고풍수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땅을 조금이라도 행운의 땅으로 바꾼다. 공수지리 인테리어가 있다. 국내 유명 기업들도 사옥을 지을 때 공수지리를 적용했다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최고의 명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곳 평창동. 과연 평창동은 소문처럼 명당일까? 제작진 직접 찾아가 봤다. 예, 이 동네가 제일 메인입니다. 제일 좋고. 여기 뭐 좀 유명하신 분들 많이 사시나 봐요? 서태지 집은 여기입니다. 평창동에서 제일 메인이죠. 집도 제일 크고. 문화 대통령 서태지, 비밀스런 그의 집도 평창동에 있다는데 과연 서태지의 집은 명당일까? 부자 동네로 일컬어지는 평창동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서태지의 집. 화려한 외관, 독특한 건축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의 집.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공사가 멈춰있는 서태지의 집. 과연 그의 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건설 중인 서태지의 평창동 집을 두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 공수 전문가가 있었다. 그가 말하는 서태지의 집, 진실은 무엇일까? 명당 근처지 명당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쁜 부분이 있어요. 서태지의 집이 좋지 않은 터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그의 집은 여러 가지 구설수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풍수 전문가의 주장대로 나쁜 토로 인한 결과인 걸까? 그의 평창동 집터에는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일까? 명당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장치예요. 그래서 거기는 밑에 들어가면 돌도 나오고 그 거칠은 그런 토양도 나오고 또 물도 수맥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명당을 보호하기 위해 명당 주변엔 항상 수맥이 흐르는 흉당이 존재한다는 것. 서태지의 집은 바로 그러한 명당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에 위치한다는 주장. 아주 좋은 최상급의 집은 몇 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집이 아니고 나쁜 집입니다. 명당을 차지하는 것은 극히 소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지 않은 터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 좋지 않은 터로 인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제작진에게 온 제보, 이사 후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제작진은 직접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김미연 주부. 제작진에게 SOS를 청할 만큼 괴로움에 시달린 그녀. 지난 8년간 그녀의 잠을 방해한 것은 무엇일까? 깊이 못 자고요. 거의 365일 중 한 340일 정도는 거의 꿈꿔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시 반인가 새벽? 그때 잠들었어요. 살해자의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수면제예요. 수면제요? 예. 전에 없던 불면증의 연속으로 인해 수면제에 의존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 이거 먹은 적 있어요. 또 연달아서 거의 이틀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어요. 이거. 제작진 그녀의 밤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밤을 넘어 이미 새벽에 다가왔지만 그녀는 도통 잠을 이룰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비계를 낮은 겁이면은 좀 좋다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더 잠을 못 자겠던데. 뭐 양파 잘라서 머리맡에 두면 좋다 그러고. 양파요? 네, 그것도 다 해보셨어요? 네, 한번 해봤어요. 이사 온 후부터 시작됐다는 불면증. 그녀의 불면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작진
그녀의 불면증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위해 풍수 전문가가 투입됐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쪽이 안방이고요. 여기 네. 작은 방인데 거의 뭐 응. 번갈아 가면서 자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집안을 신중히 조사하는 전문가. 곳곳에 붙여지는 표식들.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이 방은 뭐 수맥이 더 많네, 여기가. 아, 그래요? 예. 표시한 부분들은 수맥이 흐른다는 말. 그렇다면 불면증의 원인이 바로 수맥? 이거는 뭐 침대에 그냥 가로 세로 다 걸리니까는 거의 뭐 피올 틈이 없고.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사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8년 전 현재의 집으로 이사온 첫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김미연 주부. 그 지독한 불면증의 원인이 수맥 때문이라는 주장. 집을 이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데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워주기 위한 풍수를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지형이 부족한 기운을 보완한다는 비보풍수. 비보풍수의 가장 큰 예는 바로 서울. 조선 건국공신 무학대사와 정도전은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에 사대문을 설치했다. 그중 비보풍수의 가장 큰 장치는 숭례문이라는데, 숭례문은 유달리 다른 문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또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제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그 방책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옛날에는 실제로 그 남대문 앞에 남지라는 연못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설치됐다는 숭례문. 현판의 모양에서도 비보풍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문과 차별을 보였다. 그리고 숭례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연못 남지. 하지만 조선시대 이후 연못은 철거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숭례문은 2008년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마로 인해 전소됐다. 숭례문 화재는 풍수에 의한 결과일까? 지금도 똑같이 풍수를 대입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 상당히 이롭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기운으로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보풍수를 인테리어에 접목할 수 있다는 말. 실제로 비보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기를 몰고 있었다. 특히 해외 스타들도 좋은 터를 위해 풍수 인테리어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풍수 인테리어는 어떤 것일까? 풍수 인테리어를 이용해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례자가 있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례자. 이 모든 것이 전에 살고 있던 집의 풍수 처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비어있는 옛 집은 보기에도 흉물스러웠다. 저기 사시면서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말도 못하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좀 살다가 그냥 참 형제들 죽고 어쩌고 나 그냥 막내 하나 살았어. 여기 살면서 좋은 일 하나 없었어요. 이 자리를 보시면이 이렇게 살. 몸도 마음도 성치 못한 지난 과거. 이 모든 아픔이 집터가 가져온 불행이라고 믿는 사례자. 이거 저 집 살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이제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풍수질 인테리어로 집을 짓기로 했다는데, 옛날 터는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안 짓고 저쪽에다 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가 지금 천평 게 있거든. 거기다 치면 넓고 좋죠. 밤일도 하기 좋고. 근데 저울은 오시더니 여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짓는 거죠. 현장을 찾은 풍수 전문가. 주변을 둘러본 그는 놀라운 말을 꺼내는데, 이쪽에 이제 주산이라고 그래요. 주산에서 이렇게 맥이 내려와가지고 우백호가 저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요 중앙에 산에 또 일자 문성이 보여가지고 나중에 장감 끝까지 나온다. 그런 좋은 터라고 이 터가.
터 자체도 좋은 터가 됐습니다. 집터가 좋은 터라. 일자문성, 즉 산의 정상이 한일자와 비슷한 형태로 예로부터 학자를 배출하는 명당이라는 주장. 일자문성의 터에서 태어났다는 역대 대통령과 위인들. 그렇다면 사례자의 불행은 무엇 때문일까?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셨다고 하시던데 그럼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제 출입문하고 집에 주하고 저 주방하고 문주조 이거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 터가 좀 좋다 하더라도 그걸 맞추 짓지 않으면 안 되거든. 출입문이 잘 못 나왔다는 거지. 명당이라도 그와 맞지 않는 집을 지으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사방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틀어지면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좀 비틀어진 것 같은데 요걸 방향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똑바른 거거든. 남북이라 이 북쪽으로 보는 거야. 건설업자가 이미 설계한 도면상의 집의 방향, 그리고 각 구조의 위치는 풍수 전문가의 진단과 얼마나 그 차이가 있을까? 안 치는 거만 이렇게 안 치고. 또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 또 지으시게 하시게 그렇죠. 되네요. 많이 틀어지죠. 한 몇 도 정도 좀 틀어주실 것 같아요, 예상 정도? 글쎄요, 한 20도 정도? 네. 20도 정도요? 네. 굉장히 많이 틀어지시네요. 네, 많이 틀어지죠. 일반적인 설계보다 집의 위치가 20도나 틀어진다는 사례자의 집. 정말 풍수지리 명당이 되는 걸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그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또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보이는 시야, 집을 지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시야라든가 이런 채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방향을 틀고 땅하고 조금 부조화가 생길지라도 또 적절하게 또 배치하면 또 적당한 쓰임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유 뭐 이제 애들이랑 다 건강하고 그러면 좋지. 딴 거는 뭐 더 내가 바래야지 못하지. 우리 아저씨도 건강하고. 과연 사례자는 그간의 불행을 비보풍수로 씻을 수 있을까? 완벽하지 않은 풍수의 기운을 보완한다는 비보풍수. 이 자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살죠. 사람의 힘으로 명당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정말 풍수 인테리어로 흉당을 명당으로 바꿀 수 있을까?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례자가 있어 제작진이 만나봤다. 예. 어서 와요. 예. 아이고. 그의 집 앞에서부터 발견된 독특한 모양의 나무문. 이 문의 정체는 무엇일까? 옛날에는 배관 임수라고 앞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물을 도로를 갖다가 물로 봐요. 그러니까 돈이 이 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안의 금전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했다는 풍수 인테리어. 이 출입문이 사람 이가 같아가지고 이 출입문을 들어갈 적에 항상 깨끗해야 돼요. 출입문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례자. 현관에는 흔치 않은 물건들이 발견됐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하고 나쁜 기운이 있거든요. 그 나쁜 기운을 갖다가 이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울이 그 기운을 갖다 나쁜 기운을 깨준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안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밖에 나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했다는 볼록 거울은 집안에서도 발견됐다. 집안에서 목격되는 이 갖가지 물건들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저희 집 구조상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제일 좋은 자리에 화장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방이 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이 구조상 그 건물을 지실 적에 방을 못하고 그냥 화장실을 놓은 거라. 사례자 집의 명당은 화장실. 화장실로 몰리는 좋은 기운을 집안의 다른 곳으로 보내는 풍수 인테리어를 했다는 주장. 나쁜 기운이 여기 모아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예. 한상훈 씨가
풍수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사니까 동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너 뭐 마누라 어렵게 얻었는데 또 저 뭐 이런 집에 들어오냐. 그의 집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웃들을 통해 사례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딸이 이혼하고 친정 가서 내내 있다가 나갔어요. 아, 이혼했구나. 그 사람들은 좋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속썩였어. 애들? 예. 어떻게? 딸내미들이 이렇게 속을 썩였어. 전에 살던 가족들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웃들의 증언. 특히 딸들의 빈번한 가출로 인해 여자가 나가는 집이라는 소문이 났다는데 정말 여자가 나가는 기운을 가진 집일까? 구조상 여자가 집을 나가는 집이라 저희 집사람을 제가 보호하고 우리 딸도 보호해야 되니까 요거 갖다가 일부러 설치를 했어요. 자비로. 옛날에 약간 좀 우울증 같은 게 겪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죽고 싶단 말 이런 게 있어서 좀 심각해서. 풍수 인테리어 후 안정감을 찾았다는 부부. 그렇다면 한상호 씨는 왜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아파가지고 저 죽으려고 이제 돈 욕심 부리다가 이제 죽을 뻔했어요. 몇 해 전 3번의 대수술을 하게 된 한상호 씨. 하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데 집 짓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받았지 내 이익만 챙겼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건축을 하고자 시작한 풍수 인테리어. 그로 인해 그는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갖다가 그 보완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확신하죠, 그게. 그걸 풍수 인테리어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죠. 예. 다소 독특해 보일 수 있는 사례자의 풍수 인테리어. 하지만 아내를 보호하고 집안에 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례자. 실제로 풍수 인테리어로 인한 효과일까? 풍수지리라는 학문을 잘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선별한 다음에 각자 방을 나눠 쓸 적이 같은 때도 상당히 이로운 학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라 하면은 그 뭐 침대 머리를 남동쪽이나 동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 푸른 젊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좋고 또 그 수험생이나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잠시 동안 자도 숙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침대 머리를 두는 것을 두면은 상당히 이롭습니다. 거실의 넓은 창은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 이곳에 커튼과 화분을 놓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부엌에서 식기나 칼은 안 보이는 곳에 수납하는 것이 좋고 환한색 계열이 금전운을 상승시킨다고 한다. 아이의 공부방은 책상의 위치를 방문과 등지지 않게 해야 불안감을 해소하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과연 풍수 인테리어만으로 복을 부를 수 있을까? 이제 의학에서 얘기하는 플라시보 효과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가짜 약을 주죠. 그러면은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실제로 자기가 치유됐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풍수지리에 의한 풍수 인테리어나 풍수지리에 의한 어떤 그 집의 좌향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치유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가 개입이 되었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복을 불러일으키는 풍수 인테리어는 영업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라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풍수 인테리어를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편하게 영업 활동할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와 가지고 편안하게 차량도 보시고 상담도 하고 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영업 실적이 곧 돈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대리점. 가정집의 풍수 인테리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리점 안
각각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풍수 전문가. 그는 과연 어떤 진단을 할 것인가? 전시장 크기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손님들하고 이 출입문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분하고 이 동선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고객의 동선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객의 기분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건물이 진지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앙에 이 기둥이 있는 거, 이거 아주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공간 활용하는데 저거로 인해서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건물 안 중앙의 기둥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막는 요소라는데, 살짝 출입문에서 들어올 적에 보이는 기둥 앞쪽에다가는 식물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철 따라서 화분이 바뀌면 더더욱 좋죠. 계절에 맞는 꽃으로 기둥을 가리면 나쁜 기운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게 비슷하시네. 그 저기는요. 이제 이런 영업 공간이면은 이제 안내 데스크, 그리고 이제 손님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을 3박자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거는 영업 장소나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제가 뭐 전에부터 생각했던 거랑도 조금 비슷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 대리점 이 전시장을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 즉 바람과 물로 기둥을 다스리는 풍수. 풍수를 이용한 인테리어만으로 명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풍수 인테리어로 인해 집안에 복을 들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명당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 건축 계획상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조라든지 통풍, 채광, 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는 풍수지리에서도 그게 어긋나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모두 다 미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혹은 연구를 통해서 걸러내서 우리가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건축 이론과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는 풍수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만 잘 이용해도 흉당을 명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풍수 인테리어는 역사적 지혜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그들에게는 상상 그 이상의 고통이 된다. 극한의 두려움, 공포증. 우물가물이 열려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처절한 외침. 정신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린 두려움의 끝.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공포증이란 과연 무엇인가? 공포증의 상황은 그 원인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반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포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공포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공간이나 강이나 바다같이 깊은 물을 대했을 때, 날카로운 물건을 가까이 하거나 왜 그러세요? 특정 동물을 마주할 때 주로 나타난다는 공포증은 과연 어떤 증상일까? 취재가 시작될 무렵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사례자가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 그를 직접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한 모습인 사례자.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던데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메일을 주셨나요? 저 카메라 앞에 그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요? 왜 그러신데요? 그거 좀 자신을 향한 마이크에 공포감을 느낀 사례자. 수건으로 마이크를 가린 뒤에야
촬영이 가능했다. 저 어려서부터 좀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주사 바늘이나 각진 모서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두려워한다는 선단 공포증. 이런 선단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례자의 집에선 각이 진 가구 대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볼 수 있었다. 뭐 둥글둥글한 거를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뾰족한 걸 싫어하는 거죠. 때마침 저녁 식사가 배달되고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 젓가락 필요 없어요. 젓가락 대신 둥근 숟가락으로만 짜장면을 비벼 먹는 독특한 식사 방법도 그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 매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숟가락 먹는 게 더 익숙해졌어요. 과연 무엇이 그를 이런 공포 속으로 밀어넣은 것일까? 중학교 때 이럴 때 안 좋은 친구들한테 많이 좀 갈굼을 당했어요. 근데 뾰족한 바늘, 대바늘 같은 거 갖고 와서 저를 찔렀거든요. 등 쪽에 찔러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당시의 상처. 그러나 등에 남아있는 상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마음속 공포였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후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사례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못해 치통이 악화됐지만 그는 병원 치료 대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고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를 내어 치과 진료를 받기로 한 사례자. 그러나 병원을 가는 길조차 그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차도로 내려가는 사례자. 돌에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건물마다 있는 대리석 모서리가 바로 그 원인. 남들에겐 일상적으로 걷는 길조차 그에겐 두려움의 대상일 뿐.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뾰족한 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눈에 보이면은 피해야죠.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렵게 도착한 서울의 한 치과. 도착하자마자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충치가 많으면 이거 맞추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료가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을 하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온몸을 다 주사바늘로 찌르는 그런 생각보다 싫어요. 진료 차례가 돌아오고 바늘. 의자에 앉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뾰족한 진료 도구. 과연 그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끼고 앉아보는.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면서 아직까진 잘 참아내고 있는 사례자. 여기 충치가 좀 굉장히 깊은 충치가 하나 있네요. 마취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면 안 돼. 자, 움직이지 마세요.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안 할래요. 못하겠어. 거칠게 진료를 거부한 채 진료실을 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대로 병원 문을 나서는데 뾰족한 물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자. 공포증 치료가 가능할까? 선단 공포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사례자와 함께 서울의 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봤다. 바늘 같은 게 이렇게 저를 향한다든지 송곳이 저를 향한다든지 그러면 막 눈이 아랑아랑거리고 머릿속이 막 혼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과연 전문의의 진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특정 공포증의 의심이 되는데 주사 바늘을 그렸어요.
실물처럼 그렸어요. 그림이 있어요. 어때요?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신과 치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 방법은 이 행동 치료 가운데서 점진적 노출 훈련을 제일 널리 쓰는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을 점차 강도 높게 마주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인 점진적 노출 치료. 하지만 주사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쉬울 수가 없는 일.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극복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결국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 고통의 끝은 언제일까? 학창시절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져온 주사바늘 공포증. 그렇다면 공포증은 과거의 특정한 경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까? 어린 시절 겪는 다양한 공포스러운 상황들, 그런 경험이 공포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엔 공포증이 생기지 않는 걸까? 증상과 원인이 다양하다는 공포증 사례자 중 제작진은 특정 동물에게 공포감을 느낀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고양이 공포증. 싫은 게 아니라 싫으면 그냥 볼 수는 있잖아요. 아, 저 싫어 이랬는데 무서워요. 못 보고.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 누가 집 앞에 담벼락에 큰 고양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런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크길래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포증?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귀여운 새끼 고양이지만 고양이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례자에겐 그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존재라는데, 다른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공포는 없는 걸까? 만질 수도 있어요. 개구리도. 고양이과인 호랑이에 대한 반응은? 아, 호랑이 반대 괜찮아요.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뭐 용어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고양이는 모두 무섭다는 사례자. 고양이 캐릭터에 대한 반응은 과연? 아씨, 잠깐만요. 아, 잠깐만. 싫어요. 어떡해. 하지 마요, 진짜. 잠깐만. 매서운 눈빛의 호랑이보다 새끼 고양이가 더 무섭다? 실제 고양이와 비슷하다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마저도 공포의 대상. 되게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막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를 만날까 무서워 밤에는 외출도 피한다는 사례자. 제작진과의 만남으로 늦게 귀가하게 되는데, 무섭지? 저쪽 가면 더 심할 것 같아. 저기 고양이 소리 분명히 난다. 고양이 소리야? 응. 멀리서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마는데, 엄마 어떡해. 잠깐만. 고양이 울음소리에 쉽게 골목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례자. 집 어느 쪽이에요? 집이 이쪽이야. 근데 저쪽으로 안 가세요? 아, 지금 아까 고양이 한 마리 있어갖고 돌아가려고요. 결국 가까운 골목길 대신 큰 길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그마저도 피할 길이 없는 집 앞 골목은 고양이가 나올까 무서워 무조건 뛰어야 안심이 된다는 그. 고양이가 많이 몰려들어 밤이면 고양이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그녀의 집. 그 공포증 고치려고 내가 일부러 여기 잘 잡은 음식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모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양이들 많이 모여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매번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그녀. 고양이를 멀리서 발견하기만 해도 도망치기 바빴고, 그대로 고양이 보면 내 팔이 진짜 짜릴 정도로 꽉 잡아요. 자기가 손톱으로 핥힌 자리잖아.
이런 공포증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하고 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은데. 아내의 공포증을 없애보고자 나선 길. 부부가 다정하게 걷던 길에서 뭔가를 발견한 그녀. 그녀가 본 것은 바로 고양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고양이 전문 카페. 남편의 손마저 뿌리치고 멀찌감치 도망가 남편과의 실랑이가 계속되는데 아 싫어. 아 싫어. 아 진짜. 왜? 살짝만 하자. 아 싫다고. 아 싫어. 사진도 못 봤나.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 왜 저래? 결국 고양이는커녕 간판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고양이 공포증 사례자. 과연 이 공포증을 고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사례자. 그녀의 공포증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해보는데 뭐랄까 좀 포괄적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의 정도가 좀 큰 편이죠. 먼저 공포증과 연관이 있는 신장의 기혈을 보충해주기 위해 침과 뜸 치료를 받는 사례자. 이후 본격적인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조그만 담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다닌다. 그 얘기를 그 상황은 그랬어요. 들었어요. 그걸 상상하는 당신은 지금 어른의 당신이 아닌 아이 마음이야. 그 아이를 가만히 마주봐요. 잠깐만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사례자.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심과 마주한 그녀. 느낌이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한없이 약하고 그런 아이처럼 내가 느꼈던 거예요. 그런 아이의 마음이 고양이 앞에서 나타난 거죠.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 그녀는 이제 고양이를 볼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보고 상상 속에서 그 사진 계속 봐요 이거. 한동안 얼굴을 가린 채 등을 돌리고 있던 사례자. 용기를 내보는데 그냥 여기 있어. 그렇죠. 봤어요 그지 이미. 비록 잠깐이지만 고개를 돌려 어렵게 고양이 사진과 대면한 후 힘겹게 진료실 나서는 사례자. 그냥 조금 마음 편안해진 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양이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발로 굴르거나 해갖고 쫓아내거나 바로 그냥 쑥 지나가고 신랑 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과거의 특정한 경험뿐만 아니라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증.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보다 회피로 일관하던 공포증은 때론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쉽게 사라지지 않은 공포증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 공포증. 과연 적극적인 치료보다 참거나 회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죽을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병. 지하철 기관사가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공포증 환자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 등의 2차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는데 이 공포증이 방치가 되면은 무기력감, 또 심한 좌절, 결국 이제 이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져서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따라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공포증의 끝은 과연 있는 것일까?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광역시. 여느 집과 같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지금도 공포증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제작진에게 가방에서 꺼낸 약봉투를 보여주었는데 요 두 알은 항우울제, 뭐 사회공포증 그런 치료하는 약이고, 그다음에 이 약은 항조증제, 뭐 이것도 강박증 뭐 그런 약. 대인 공포, 시선 공포 등의 사회 공포증과 관련된 각종 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자. 고등학교 때 그 강박증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시선 공포 뭐 이런 것도 심했고. 이쪽 잘 못 보시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지금. 좀 무서워.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편하지 않아?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치유됐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하고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살 바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고 제발. 참을 수 없는 공포감에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는데 어린 시절엔 활발했다는 그가 왜 이런 공포증을 겪게 된 걸까?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제 IQ 97이 나왔거든요. 좀 이렇게 멍청한 그런 애들 보고 이 IQ 2자리냐 뭐 이런 이렇게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선 공포, 옆 친구가 막 의식이 되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못 쳐다보겠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공포증은 이름표나 마크가 견디기 힘든 시선 공포와 견장 공포로 이어졌다. 타인의 시선과 강박증으로 무늬와 상표가 없는 옷만 입을 수 있었다고. 이런 옷도 못 입었어. 이런 옷. 이런 거. 이건 이걸 한번 입어보려고. 도전은 했어 이 옷을. 이거 아주 가감한 옷이야 이게. 결국은 못 입고. 이건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이런 옷.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 옷마저도 쉽게 고를 수 없는 상황. 아예 어지러운 거는 이렇게 막 시선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또 괜찮은데 딱 포인트 딱 준 거 있잖아요. 포인트. 거기만 이제 집중 온 신경이 거기만 집중이 되는 거. 이런 거지 이런 거. 창밖에 붙은 티끌마저도 그에게는 공포와 강박의 원인. 강박증이 생기고 난 후 연이어온 공황장애. 운전 중 차 안에 있는 문구를 본 후 계속 글씨에 신경을 쓰다 그만 공황장애가 발생.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자. 이게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오기는 와. 뭐 1년에 한 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2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그냥 다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적극적인 치료로 지금은 상당히 호전된 사례자. 뭔가 잊은 듯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약을 먹는데 공황장애인데요. 갑자기 심하게 불안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이제 효과가 되게 빠른 약이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다는 사례자. 그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바람이 하나 있다. 일부러 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좀 애들이 이렇게 좀 밝고 좀 이렇게 좀 저 같은 그런 증상을 좀 안 겪고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인의 특별한 경험 또는 머릿속 상상이 만들어낸 극한의 두려움, 공포증. 공포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내면의 공포와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싸움에서 과연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부산에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